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야권과 보수 세력의 이념 공세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도 국제 스포츠 행사에 북한 참여를 요청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으면서 정작 지금은 다른 주장을 한다는 비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한국당의 비판이 과도한 이념 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민주당도 야권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선전선동의 노란한 모습이라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거라면서 한국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나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나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의 행동은 위원직을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개시 사흘 만인 오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나 의원은 조직된 정권 지지자들의 청원이며 위원직 임명은 올림픽 조직위의 권한으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답변 여부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내 당을 만드는 창당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별도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반대파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창당을 하려면 국민의당 당적을 정리하고 하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하라고 시한을 못 박은 겁니다. 주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반대파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등 비상징계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당초 안 대표는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풍을 우려해 바로 징계를 내리는 대신 일단 마지막 경고부터 한 겁니다. 안 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는 당적을 유지한 채 창당 작업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신당의 창당대회까지는 기존 당적을 보유해도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파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무기로 내세우고 오히려 안 대표에게 주말까지 합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현송월 단장도 왔다 가고 그 사이에 현송월 단장이 서울역에 내려서 KTX를 타고 강릉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에 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인공기 김정은 위원장 사진 불태우고 난리가 났고요. 그거 북한이 성명 발표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대구 무슨 올림피아드인가요? 뭐 있을 때 그때 인공기 태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더 걸림돌이 되는 게 남남 갈등, 그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말 몰지각한 정파적으로 남북관계 해빙 모드를 흔드는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현송월 님이 왔다 갔을 때 제가 언론 보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부 뉴스 전문 채널에서는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도 뭐 현송월이 어땠고 현송월이 이렇고 현송월의 일거수일투죠. 가십만 그냥 계속. 네, 진짜 MB가요, 박근혜가 진짜 너무 잘못한 거예요. 언론은 민주 국가에서 제4부
사회의 목탁,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있다 이런 건데 이 언론이 저는요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정파적으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왜 장악된 상황에서 위에 지시받고 기사 쓰고 멘트하고 이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관성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YTN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할 때 젊은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그 젊은 기자들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YTN 시스템이 치가 떨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진짜 자기는 올바로 멘트를 하고 다 기사 정리해서 올리면 완전히 바뀐 내용이 내려오고 막 삭제되고 이랬을 때 자기들이 이제 선배들이 저항하다가 쫓겨난 걸 봤잖아요.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론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따르고 이랬던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진짜 반성하고 제대로 기사 쓰고 해야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데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기자가 저에게 바보였다.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다. 바보를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인데요. 이분은 좀 괜찮은 분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냥 순치되어서 진짜 기사 제대로 쓰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이득인가? 인기는 없어도 무엇을 더 먼저 보도해야 되는가? 네. 뉴스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고. 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러한데 외신은 뭐 상당히 반응이 다르다면서요. 그럼요. 남북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 합의에 관한 주요 외신 반응은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즈.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간 있었던 가장 극적인 화해의 몸짓. 몸짓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짓. 간절하잖아요. CNN은 이번 합의는 외교적 돌파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까다롭다는 영국 BBC. 새해 시작 남북관계의 해빙기.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보기 힘든 희망의 순간. 야, 멋있다. 예, 중국 CCTV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통해 미국과 대화 채널 개설 희망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FP 통신은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합의. 랜드마크 딜. 예, 이게요. 외국에선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IOC 위원장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더 밝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평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 이 희망의 행사에 세계를 초대한다. 이것이 평창이 세계에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다. 이렇게. 요 순간 그 평창 올림픽을 일본 도쿄 도지사 극우 인사인데 세력과 같이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고 IOC에 심지어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한다면서 그 구성해주지 말라고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나무 여사에 대한 의문의 일패 딱 안기시는 그러니까요. IOC 위원장님. 조직위원 박탈하라. 박탈하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나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의 행동은 위원직을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시 사흘 만인 오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직위원을 뭐 어떻게 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이 그만큼 심정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 자체를 나경원 씨는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오직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제가 그냥 이건 예언할 수 있는 해봐요. 예언 드릴까요? 해보세요. 서울시장 나오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관종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일단 관심 받아서 자기가 어떤 스피커로서의 위치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간 유여회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유여회가 다니는 동안 나경원이란 이름은 나오질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종들은 자기가 어떤 언론에 있어서의 그 관심 유지를 받던 게 어떤 상실감을 느끼다가 기회는 이때다. 또 올림픽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막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는데 그걸 즐겨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왜곡된 게 뭐냐면은 피드백이 왜곡인데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안 들어버리고 주위에서 나경원 넌 잘하네 막 부추겨주면 자기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한번 나가봐 여기까지 머물러 있을 사람이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딱 어떤 그 감정을 안 올려놓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출마한 경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땅히 나갈 사람도 없고 지금 그 당에서. 그리고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면 서울시장 된 사람들만 보면 한없이 자신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그 선거엔 꼭 나가서 당선되고야 말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일반 심리예요. 그 이명박의 음수사원 김민석 원장이 우리 방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왜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던 바로 그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민석 원장한테 그랬대요. 당시 후보한테 우리가 이긴다 그랬대. 그렇게 이명박을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이명박이 그 야망의 계절인가요? 황신혜하고 그게 누구냐 유인촌하고 주연이었잖아요. 그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드라마를 잘 안 보신 게 아닐까? 그런 그 파괴력이랄까 이런 걸 좀 생각 못 하셨던 것 같고.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현송월 단장이 왔다가 올라갔고요. 네, 이제 우리가 가죠. 우리가 가는데 네. 현송월은 서쪽 통로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남쪽 선발대는 동해선 쪽으로 갑니다. 네. 이게 뭐 평양 올림픽이네 뭐네 뭐 여러 가지 개소리들을 하시지만은 아니 북한에 시원하시겠어요. 부러워요. 하시면 제가 삐처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하세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모 정편에서 대선 때 패널 나오라고 한 적 있어요. 나가지 그랬어요. 나가서 삐처리하게.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빡치면은 생방송으로 욕할 수도 있다.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게 네. 정말 감정실인 거예요. 막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소리라고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쨌든 뭐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현송월이 온 문제나 이번에 뭐 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0000 하면서 막 하는 분들이 언론이 그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송월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13년 8월에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현송월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체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지금. 최소한 조선일보는 보도를 중지하라. 아니면 사과라든가. 근데 정정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정정보도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총살됐다 살아 돌아오신 분이 한두 명이야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 지금도 떠올라요. 인간어뢰. 어떻게 하면 천안함이 어뢰를 맞았을까 하다가 사람이 어뢰 위에 타고요. 그걸 직접 조정해서 물속에서 받았다는 거야. 그게 조선일보의 수준이죠. 근데 그거 이적행위 아닌가요? 그 이적행위예요. 북한 사람이 어뢰를 바닷속에서 타고 왜? 타잔다니 이것이. 그건 타자는 나뭇가지라도 뭐.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사람들은 초인인가? 그거 진짜 웃겼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야, 진짜 북한 찬양 고무기사다, 저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혹시 요새 아이들이 그 보도를 보면, 요새 아이들은 상상력이 특별해서 1987을 재난영화라고 본다고. 자기들끼리 재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 인간 어뢰의 보도를 본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 사람들은 완전 마징가 제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뢰를 타고 돌진.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중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데 쪽 보수 언론을 간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한 10여 년 후에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괴물로 변해 있더만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완전히 골통화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제 재밌는 얘기 생각났어요. 신홍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조선투위 위원장도 하고 한겨레신문 편집 주간도 하신 분인데 따님이 조선일보에 시험 봐서 붙은 거예요. 어쩌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왜 붙기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 조선일보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요. 이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이제 손석희가 JTBC 간 이유 똑같이 비슷하게 돌려대겠지.
그런데 신홍범 선생님이 딸을 앉혀놓고 당장에 그만둬!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어떻게 됐게요? 그거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차라리 그게 하고 낫다. 있습니다.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서쪽으로 내려왔다 서쪽으로 올라갔고, 동해선 쪽으로는 이제 금강산 마식령 원산 비행장 등 찾아가지고 훈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이 금강산 지구,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등에 대해서 시설 점검차 23일 네.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출경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시쯤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대요. 통과했죠, 이제 이미. 네, 이미 이제 통과했고, 근데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게 얼마만이에요?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은 까마득한 느낌이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도 관광 가고 평양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만큼 네. 교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뽕짝 네. 트로트 듣고 북한 사람들이 눈물 짓고 이랬던 거.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공연하고 그랬는데 네. 심지어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가는 거 물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북한 땅을 드나드는 게 무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네.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대비 효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면 이런 게 뉴스나 되겠습니까? 뉴스 아니죠. 지금쯤 새날이 평양에 가서 팟캐스트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 재미없어요. 그 평양에 대한 이슈는 별로 다운로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 나는. 아니죠, 모르죠. 이거는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평양에서 또 그 푸나님의 예리한 시선으로 뭐를 잡아냈을지 모르죠. 농담이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명박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김정은한테 줘. 네. 근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신년사 보면 올해 북한이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요지에.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 옆에 있는 그 갈마 비행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군사시설이잖아요. 근데 군사시설인데 김정은이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다시 건축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보면 핵전쟁 하려는 사람이 이런 국제공항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개혁 개방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체제 보장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이 되는 느낌 속에 네. 국제적인 제재가 좀 풀리면은 김정은은 아마 다 개방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통찰인데 푸나님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한 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100개 공약. 그게 이제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공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거 너무 타당한 공약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최소한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지어서 가동되어도 그 우리에게는 통일이 밥이다가 실현되는 거고요. 북한은 통일이 밥인 동시에 윤택한 삶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기 힘들죠. 그때 그 정동영 후보가 지금 이제 안철수랑 가열적에 싸우고 계시는데. 아, 막 복잡해요. 네, 그 이야기 이따 하시긴 하시고. 예. 어쨌건 교류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 여기 이제 계속 생채기를 내야 되는 조적 세력들. 네. 그래서 무슨 평양올림픽 이런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게 네. 현혹된 사람들이. 그런데 네. 그렇다고 당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태도가 정말 구구 꼴통인 뭐 한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의 잘한다를 듣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말고 홍준표가 안철수가 유승민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평창 올림픽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기점 삼아가지고 그냥 교류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핵무기 폐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겠죠. 정말 더 잘 돼야 됩니다라는 워딩을 계속 하고 있다면. 예, 제가 정치 동화를 조금 더, 네.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 패럴림픽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조선일보하고요, 자유한국당하고요, 일본 극우 인사인 도쿄도지사하고는 똑같이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뭐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안 먹혀요, 지금 시대가. 탄핵 반대 14%를 겨냥하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확장성을 확 줄여주면 무슨 선거에 유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흔들어서 5월 민심 폭발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그 거겠지만 얘기 이따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누가 남북 분단을 즐기는 세력인지, 맞아요. 누가 남북 분단 위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력인지, 누가 냉전으로 우리나라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 MB와 박근혜 시절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세력이 중심인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더만요. 뭐 이런 걸 하긴 하나 보네요. 근데 그 기자회견 구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우, 따라쟁이에요. 아, 진짜 그건 창피하지도 않나 봐. 아우, 정말 그 따라쟁이 너무해. 네. 이거 뭔지 모르죠. 내가 이거 흉내낸 거. 아, 누구예요? 아우, 그것도 몰라? 너무한 거 아니야? 바보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해롱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예. 하나도 안 똑같아, 지금. 똑같아요. 아니, 근데 해롱이가 마지막에. 해롱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다 안 보셨죠, 그거? 봤어요.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끝내는 법이 어딨어. 나는. 왕짜증이야.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어떤 특정 인물은 그렇게 이규영. 끝나요. 진짜 그 말이 안 돼. 그리고 해롱이의 친구도 그렇지. 교도소 안문에 있지 말랜다고 안문에 안 와 있냐? 그러니까. 뭐 그런 말만 잘 들어.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사실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평창올림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재잖아요. 어쨌건 간에 잘 치러내고. 네, 잘 치러내면. 그 호재인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공천 들어갑니다. 이제 3월 초부터는. 네. 근데 그 지지율이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빠지고 자기들 지지율이 올려야만 그나마 자기가 공약이랄까 이런 걸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한석이라도 잃으면 뭐 그만두겠다라든지.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뭐 TK에서 대구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해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놔라든지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워낙에 좀 갖고 있는 마일리지가 너무 많아서 네. 빠지더라도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없는 집안에서 계속 끌어올리려고 해봐야 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는 18.1, 18.1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갤럽은 9%예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근데 요게 시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15에서 19일이고요. 그 다음에 갤럽은 16에서 18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 상관관계가 여론조사인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다 한 가지 우리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은 무응답률이에요. 그런데 그 무응답자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6대4 정도로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는 팩트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 조사할 때 CBS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샤이 보수 일부가 답변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지금 자유한국당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CBS 의뢰한 거 기준으로 1.2% 올라서 원래 그런 거잖아요. 빵점 맞다가 50점 맞으면 집에서 잔치하듯이 그러네요. 그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변동 폭이 1%, 2%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보면서
뭐 민주당은 소폭 떨어져서 뭐 이 부분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왜 빠진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집하지 않는가. 지켜보는 샤이 보수들은 왜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나는 홍준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센스가 떨어진 사람이라고 봐요. 일단 정치 세력으로서는 현 집권하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을 받는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게 일단 맞잖아요. 선거에 이용하려면.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략적 미스가 뭐냐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예요. 처음에 전략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슈를 막 던지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대안을 안 내놓고 계속해서 끌어내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때 이명박이나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네. 어쩌다가 그래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똑같네라고 속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니들한테 가지는 못하겠다. 여상태가 되니까 지지율도 같이 빠진다거나 확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박근혜와 이명박 때는 달라.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자 그걸로 가야 된다니까요. 네, 이건 맞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으로 보내주세요. 이 사람들 내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주고 싶은데 진짜. 받아준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뜨거운 안녕. 민심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런데요, 저는 홍 대표를 어제 제가 별명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홍 대표의 그 행적을 내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제목을 홍큐정전으로 붙여야겠다. 홍큐정전. 네. 이게 다 정신승리예요. 여론조사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높아지면 이건 내가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하는 게가 아니라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 여론조사가 편향됐다 그래요. 언론 보도가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있는 자유한국당이 장악했던 데처럼 일방적인 친자유한국당 어청가를 부르지 않으면 언론을 뺏겼다 그래요. 그렇지 악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판 악큐, 그러네. 홍큐 정전. 그러네. 네. 5월 민심 폭발설의 근거는 뭐래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원래 졸업한 그때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때 실업률이 연중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홍큐 정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실질적으로 취업난을 겪기 시작하는 2월부터 거기에 세금이 인상될 거다. 그리고 이 세금 인상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기획됐던 거 다 아실 텐데 세금 인상 등의 여파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금이 인상되면 3, 4월엔 잘 모르다가 갑자기 5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책이 겹치게 되면서 5월에 민심이 폭발할 거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5월 민심 폭발설은 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폭발할 거라고 예견합니다.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지를 늘리자예요. 보수 정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네. 그렇게 대항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아직까지도 재벌들이나 가진 자들, 부자들만을 대변하는 정당에 있으면서 야당이 여당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지라니까요. 다른 네. 아젠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너무 적게 하니까 우리는 더 해줄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홍큐 정전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죽어도 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릴 수 없는 딱 하나 색깔론.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은 어떻게 가까스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 끝나게 되면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돼서 외교 안보 위기가 올 거다. 네,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증폭될 거다. 이런 저희가 정신승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대통령 같으면 남북관계가 풀리고 그러면 우쭐해질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일단 정서 변동의 폭이 크질 않으세요. 뭐? 점점점. 그런 거고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홍준표 대표님은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합니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입으세요. 그게 끝이거든요. 최고로 화낸 게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들을 저 문제 제기에도 맞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듣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조심조심 가야 되고 이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게요?
더 노력하겠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같은 자들이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그것을 아직도 분석 못하고 있다는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저 홍큐 정전이라니까요. 그걸로는 안 된다. 답답한 게 정말 이렇게 영민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진짜 당대표 돼가지고 네. 제가 말한 그런 전략을 써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큰일 날 뻔했어. 홍준표가 최대의 리스크다. 이렇게 항상 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에서 보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엄청 했더만요. 아, 그 거짓말. 뭐 프롬프트 보고 답했다라는 아니, 일단 정도. 저는 그 심리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그게 시작되기도 전부터, 하기 전부터 파격적인 형식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라 해봤죠. 아무도 주목하질 않아요. 그러면 특히 홍준표 대표 마음속에 불끈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 흠집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심리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거죠. 얕아요, 생각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써줬고 자기는 답을 안 써줬다고. 아이고 참 됐고요. 예.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국민의당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뭐 이야기할 거리는 사실 없고 그냥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제 분당 확정? 그리고 나서 서로 간에 지금 로드맵까지 다 나왔어요. 네. 앞으로 뭐 할 것이다인데 네. 이 과정에서 좀 더럽게 헤어지고 있는 모습. 간단히 말해서 안철수 눈에는 박지원, 박주연 이 두 의원이 좀 눈에 가시였나 보죠.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중징계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당무위가 전격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 간담회로 일정을 지금 수정하는 이런 상황인데 누가 봐도 안철수가 너무하는 거거든요. 막 당규 계속 바꿔가면서 대다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의 찬성 없이 지금 밀어붙이다가 보니까 무리수를 두고 네. 그래서 바른정당과 통합은 일찌감치 막 유승민 대표 데려다가 우리 통합할 거라고 막 선언해버리고 어떤 절차도 무시한 채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스스로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갑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론은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징계를 하게 되면 역풍이 불 거다는 걸 우려해서 또 한 발 물러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갈팡질팡이라고 하죠. 죽도 밥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유승민 대표가요. 내부 문제는 정말 민주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성숙된 원만한 방법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에서 김연아를 안 풀어줌으로써 네. 마음은 바른정당에 있는 국회의원 하나가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네.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 출당시켜줘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유승민 대표가 이게 이제 지금 둘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유승민 대표는 보수 통합이다. 안철수는 이게 중도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선 출범한 당이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는데 출범부터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부 분열적 요소는 제거하고 와라. 이런 취지이죠. 특히 이제 박주연 의원 같은 분은 센 분이거든요. 국민참여 수석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처럼 그래도 DJ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정당까지는 뭐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박주연 의원이 무슨 뭐 유승민하고 손잡고 더 나아가 이게 자유당으로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할 가능성은 제로인데다가 이분이 또 말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제명 안 하면 적은 통합신당 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 대표를 비판하면 그건 마치 옛날에 지금 국민의당에 계시던 일부 의원이 네. 민주당에 적을 주고 그렇죠. 민주당을 비판하면 종편이 떼거지로 달려들어서 키워주던 그런 형국이 불보듯 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 나중에 꼭 당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은 뭐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제가 오죽했으면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괴물이 되어가는 안철수라고 표현했거든요. 플랑켄슈타인. 네. 민주인사라면 혹시나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런 마인드로 당을 쪼갤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당규를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생각할 정도. 네. 이게 대체 안철수는 뭡니까? 갑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입 아프고요. 네. 어쨌건 합의위원 잘 하셔가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니까 중립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검사 출신의 그 이용주 의원 신당에 합당 반대파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런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세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립에 있던 사람들. 그건 이제 개인에 대한 실망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대표도 처음에 30몇 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9명 된 거잖아요. 그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 어떤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맞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지금 바늘에 실을 귀에다 끼워야 되는데 바늘 허리 꿰어서 지금 통합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반발이 점점 심해지면서 처음에 이제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 숫자가 더 적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9명이다, 10명이다, 18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안철수 위기죠. 위기의 안철수. 그 송기석 의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죠. 네. 이야기에 의하면은 비례대표가 없어도 20명이 넘을 거다 예측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로 그걸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전에 18명, 그러니까 17명 정도의 네. 합당 찬성파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람은 30명밖에 없다. 네. 그러면 나머지 39명 중에서 중립지대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네. 이 흐름상 보면 안철수가 데리고 갈 수 있는 수준의 국회의원이 어쩌면 유승민만큼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당을 열심히 해서 지금 세를 불려놨더니 그쪽은 20석이 안 되고 합당 반대파가 만든 당이 20석이 훨씬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 됐으면 안철수 씨는 정계 은퇴하시는 게 맞아요. 계산을 이렇게 못하시나? 자, 알겠고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사인하셨거든요. 신속하게, 네. 정확하게.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고대형 KBS는 그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상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바꿔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인호까지. 이인호가 이끄는 KBS 이사회가 카드 사용 비리 등 도덕적인 흠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자유한국당 성향의 이사들이 뭐 카드 비리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카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KBS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썼습니다. 카드를 무슨 뭐 애견 뭐 하라고 주는 카드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한 액수 이상 50만 원 이상이 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서 썼다는 걸 사실대로 기록해야 되고요. 예, 근데 그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감사원이 카드 비리에 대해서 이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어떻게 한 명도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까? 부끄럽게 KBS 이사회가. 그래서 이건 할 말도 없고요. 근데 제가요, 글쎄 갑자기 지난주에 일요일 날 KBS 일요 토론에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요 토론 나간다니까 댓글이 뭔지 아세요? 고대영 나갈 때 되니까 KBS도 정신 차리나. 그것도 박범계 의원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언론으로서 잘못했다라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면 그나마 용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자. 네, 끝까지 버티고 막 KBS 이사회에 나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건 뭐 그래야 고대영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고대영이 물러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KBS의 주요 간부로서 했던 그것들을 봐도 그래요. 네. 2008년에는 KBS 보도본부 보도총괄팀장 시절에는요. 폭행 인사보복 발언 논란이 있었고요. 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 동안에는 보도본부 보도국장실이었는데 네. 용산 참사 축소 편파 보도 논란이 있었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축소 왜곡 보도가 있었고요. 네.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 의혹 특종 보도 누락했고요. 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도본부 본부장 시절에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의 키맨이에요. 네, 이게 그때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하여 민주당 내부 회의를 도청한 사건이죠. 거기에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시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이고 네. 대기업으로부터 접대 골프 의혹도 있었고요. 다음에 위키리크스 폭로에 등장하기도 했던 사람이고 이게 미국의 스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불신임 84.4%로 보도본부장을 사임해요. 네. 그만큼 KBS 내에서는
신망이 없던 사람이 결국 사장이 되는 건데.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KBS의 보도 내용상의 방송 장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보도본부장 잘린 사람을 KBS 사장이 내정하게 되는 건데요.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네. 대표적으로는 그거죠. 국정원에서 200만 원 받고 보도 무마 정황 발표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보도 지침 있었고요. 네. 다음에 보복 인사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보는 건데 KBS 네. 사상 최초로 지상파 제어가 합격 점수가 미달한 것도 고대영 때. 작년에 이게 지난해에 진행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진행됐다는 건 박근혜 시절에 KBS가 쌓은 실적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새 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치화되는 건데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제어가 심사를 해봤습니다만 과거에 지상파가 650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특히 KBS가 이런 점수를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방송 1이 646점, 한국방송2가 641점이라서 제어가 기준 점수가 650점이거든요. 미달됐는데 이러면 뭐 제어가 취소해야죠. 합시다. 제어가 취소하세요. 진짜 두려움 없이 가야 돼. KBS 없어지면 맨날 왜 제어가를 조건 붙여서 제어가 합니까? 이러니까 방송들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법이 있어. 그 네. 법대로 하면 돼. 예, 왜 자꾸 조건 붙여서 제어가 해주고 이러니까 기강이 안 잡혀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정부의 가장 키워드는요. 혹시나 뭐가 잘못돼서 민심을 잃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과거 독재 정부 시절에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숨어있는 의지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법도 나쁘지 않아요.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제어가 취소하십시오. 조건이 점수가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공직자들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라. 직을 걸어라. 보통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방통위원과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KBS 지금 새노조원들 지금 끔찍하겠어요. 이거 만약에 진짜 없애자 그러면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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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원님 네.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박근혜 비리를 추적하고 막 그랬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의 음수사원이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네, 개그맨 김일입니다. 제가 오늘 괴담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또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뭐 괴담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큰아버지 댁에 갔거든요. 큰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사실 그 고향에서 이제 감태라는 게 있어요. 파래 비슷한 거. 감태라고. 먹는 거. 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거북이가 먹는 음식이라고 막 어떤 음료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갖다 주러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딱 뉴스 보다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오고 평창 올림픽 얘기 막 나오다가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큰 아버지도 계신데 저 딱 그러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여서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했더니 뭘 괜찮아? 그래서 갑자기 나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감태 전해주러 왔는데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또 태극기 집회도 엄청 나가셨었어요. 하고 예전에 한번 작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한번 붙었어 한번. 예. 그 저 해장국 집에서 막 한참 실갱이 하다가 뭐 저는 저대로 얘기하고 또 작은 아버지 아버지대로 얘기하다가 서로 막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론은 그였어요. 이리가 많이 컸구나. 되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구나. 뭐
뭐 정치 색깔을 떠나서 사고 방식이 이게 많이 자기 의견을 얘기할 정도로 속마음은 그거죠. 이 새끼 말될 거 하는 거 봐라 이거죠. 약간 그게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근데 그렇게 했던 작은 아버지가 그날 계셨고, 근데 큰 아버지랑은 이제 처음이었는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괜찮다, 뭐 좋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촛불로 인해서 나온 대통령 아니냐.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영화 1987도 봤으니까 그런 시대에 이렇게 독재 정권하고 또 싸워서 이렇게 앞에서도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듣고 있다가 이 새끼 빨갱이네. 거기까지는 안 갔다가. 야, 평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뭐 올림픽 북한에서 뭐 전야제를 하고 이렇게 말이 돼?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나는 뭐 그 전까지만 생각해봐라. 뭐 전쟁 위협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냐? 오히려 더 이렇게 안전하고 좋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편을 들게 하라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이명박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기사라든가 이거 막 봐라. 보니까 이거 자원외교라든가 4대 강연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핵폭탄에 지금 터질 일만 남았다 그랬더니 저한테 탁 하면서 대통령 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원외교를 한다는 게 말이 돼? 그쵸? 말이 안 되시죠, 아버님? 큰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했다니까요. 뭘 이렇게 말이 돼? 너 그런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작은 아버지께서는 저랑 한번 1차전 붙었잖아요, 옛날에. 붙더니 형님. 1위가 이렇다니까요. 빨갛게 물들었네요, 형님. 1위 너 안 되겠다, 너 큰일 나겠다. 뭘 큰일 나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엄마도 너 1위야. 너 어른하고 그러면 돼. 저드려. 저드려야지. 네가 지금 뭐 개? 우선 알겠습니다. 우선 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멀리 잡아도 추석 전까지는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는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큰아버님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서로 듣는 얘기가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또 만나는 사람들, 제가 듣는 뭐 방송들, 거기서 얻는 정보들하고 우리 또 큰아버님이랑 작은아버님이 친구분들이라던가 뭐 어디서 뭐 카톡 날라온 거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얻는 정보가 서로 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괴담이라는 주제를 딱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 최근에도 많은 괴담들이 있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괴담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제 홍콩 할머니 괴담이 있었어요. 맞아, 그거 무서웠어요. 홍콩 할머니 괴담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 성인이 되니까 생각해요. 왜 이런 게 돌아다닐까 괴담이. 아까도 보면 큰아버님하고 이렇게 언쟁을 한 것도 가만 보면은 누군가 이익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흘려주고 그걸 퍼뜨리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이제 일단 홍콩 할머니 괴담도 내가 사실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 괴담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좀 옛날 분들도 기억나실 텐데 홍콩 할머니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이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비행기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얼굴이 반이 고양이고 반이 할머니인 거예요. 여기 지역마다 편차가 조금 달라요. 얼굴이 반이 고양이 반이 할머니인데 어떤 걸로 들으셨는데요? 우리 그래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열면 입이 이렇게. 아니야, 그건 다른 거야. 그건 빨간 마스크 얘기. 아, 그런가? 다른 얘기야. 홍콩 할머니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이제 혼자 화장실을 가면 할머니가 잡아간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설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애기를 잡아가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잡아간다는 것까지만 해도 무서워. 충분히 무서워. 뭐 잡아먹는다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어디서 팔아 넘긴다 뭐 이런. 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제 그때는 무서웠죠. 그래갖고 화장실 갈 때 항상 엄마랑 같이 가고 막 그럴 때인데 가만히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봤더니 인테리어 업자가 만들었어요. 그때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거든요. 화장실 안으로 넣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인테리어 업자가 퍼뜨린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 때도 그 손톱 발톱을 이불 밖으로 빼놓으면 홍콩 할머니가 잡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건 감기 들까봐 부모님이 만든 얘기. 부모님이 만든 걸 수도 있고. 제 생각으로 이제 손톱 깎기 회사에서. 그래서 손톱을 항상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르고 자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 홍콩 할매 귀신 괴담이 있던 그 시대에는 네.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신매매도 진짜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할매 귀신이라는 괴담이 치안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른 손을 안 놓치고 잘 따라다니게.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갈 때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기능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런 거. 그렇죠.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는 얘기 있었어요. 밤에 혼자 나가서 놀지 말라고 약간 네. 만들어 놓은 그런 네. 이야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 미화 방지라든가 유괴 방지를 위해서 자체 방법 뿌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하필 이게 이제 음모론으로 가자면 왜 하필 홍콩 할머니였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홍콩의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죠. 뭔가 뭐 남녀간에도 뭐 좋은 거는 홍콩 간다 뭐 이렇게. 뭔가 그 좋은 기분이 들면 나 홍콩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괜히 막 홍콩 굉장히 좋은 날. 홍콩의 밤거리부터 해가지고. 그때 또 영화들이 되게 히트칠 때잖아. 홍콩 영화. 그렇죠. 홍콩 영화도 막 주윤발부터 해서 뭐 유독화 이런 사람 나오면서 홍콩에 대한 막 그런 환상을 가질 때. 그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됐던 당시였는데. 맞아요. 홍콩은 교류가 됐었죠. 네. 그래서 홍콩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홍콩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해외 가면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막기 위해서 홍콩은 무서운 나라다. 무서운 나라는 이미지를 취해서 정부 차원에서 홍콩 할머니 모여가지고 문고리 5인방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좋은 의도로 야 해외여행 많이 못 갈 만한 괴담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심리학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괴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항상 음모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가 유명한 게 방금 아까 마차님이 얘기하시다가 말았는데 빨간 마스크 괴담이 있어요. 그게 달랐구나 홍콩 할매랑. 네, 빨간 마스크 조금 이제 홍콩 할머니보다 조금 이제 아줌마급으로 내려오죠. 지금 홍콩 할매는 심영래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 출연도 많이 했었어요. 맞아. 모아 홍콩 할매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서움의 상징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강시 오랜만에 들어보고. 강시 영화도 그렇죠. 강시 영화도 있었고. 저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괴담. 저에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세대 차이. 유명했거든요. 낯설어. 영구와 땡칠이. 거기도 거기가 홍콩 할매 귀신이 나와요. 시리즈 중에.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악당 역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지도가 있었어요. 홍콩 할머니 누군지 모르는데 이름 인지도는 굉장히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빨간 마스크 괴담은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빨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밤에 돌아다닌대요. 하고 새벽에 누굴 딱 만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제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예뻐 안 예뻐? 그래가지고 그냥 쳐다보고선 예쁜데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탁 벗는데요. 벗으면 입이 엄청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귀까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예쁘게 해줄게 하면서 가위로 입을 자른다라고. 그게 이제 괴담이에요. 그 만화로 만들어진 게 데스노트죠. 그렇지. 그러네요. 닮았네. 그렇지. 야, 이런 괴담에서 또 영감을 받아가지고 또 감독들은 또 이런 걸 만드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 중에 이제 예방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냐면 빨간 마스크 쓰고 예뻐 안 예뻐 물어보면은 예쁘다고 해도 예뻐? 너도 똑같이 해줄게 하고 자른다고 그랬잖아. 안 예뻐? 그래 너도 안 예쁘게 해줄게 하고 자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이게. 예쁘다고 해도 자르고 안 예쁘다고 해도 자르니까. 답정 넣어. 답정 넣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때 엿을 주면 엿을 오물오물 하고 있는 동안 도망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답이 나오고 해답지가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엿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돼. 그렇죠. 엿장사가 만든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엿장수가 이거를 만들었다. 엄청 그 전국 엿장수 협회에서 모여가지고 엿이 옛날보다 많이 안 팔린다. 애들이 사탕이 나오면서부터 사탕을 먹기 시작한다면서 엿장수 협회에서 그 작가를 섭외해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들어보신 거잖아요, 마차님도 그죠? 빨간 마스크.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비슷한 게 이게 제일 순수한 어떻게 보면 그 괴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에 가면 항상 그 동상들이 많은데 이승복 어린이 뭐 유관순. 근데 특히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이야기가 있어요. 갖고 밤 12시가 되면 동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상이 움직이면서 보통 학교마다 이제 어떤 데는 또 동상이 2개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또 유관순 누나 동상 네, 있는 데도 네. 막 그래요. 그럼 밤마다 두 분이 싸운다는 거예요. 박물관은 살아있다군요. 그런 거예요. 아니 굳이 뭐 다 같은 친하지 않을까? 근데 싸운다는 거 밤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걸 그 숨어서 보다가 들키면 죽는다고. 그렇지. 아. 네. 그러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딱 눈 마주치면서 네. 보면 안 돼! 하면서 죽인다라는 뭐 이게 있다는데 그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죠. 밤 12시에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애들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수희 아저씨가? 그렇죠. 수희 아저씨가 귀찮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밤에 출가하고 그러면 시간 가지고 노니까 얘네들을 빨리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전국 수의협회에 모여가지고 또 아이디어 서로 막 내고 하다가 동상이 움직인다는 거 어때?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픽스. 수희 아저씨 맞네,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맞네요. 또 애들 그 시간 가는지 몰라. 옛날에는 애들 뭐 시계도 잘 안 차고 댕기고 그러니까 그냥 막 밤새도록 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야, 이게 괴담이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약간 음모를 뭔가 예방하는 게 다 있어. 뭔가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범죄가 터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굴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괴담을 듣고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었어요. 여고 괴담 중에 유명한 건데 그 정교에서 맨날 2등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공부를 하는데 1등을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막 해요. 밤새도 공부하는데 친구가 했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밤에 12시 넘어서까지 공부하면 볼펜을 뒤로 딱 던지잖아요. 던지면 탁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탁 던졌는데 탁 소리가 안 나면 귀신이 뒤에서 볼펜을 가져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막 공부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생각이 딱 난 거야. 하고 볼펜을 뒤로 탁 던졌어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하고 얘가 놀래갖고 기절했어. 하고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 볼펜이 침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괴담이 아니라 약간 누가 유머로 만들어낸 거야. 그거는 경쟁하는 애가 네. 공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거죠. 12시 넘어서 공부 못하게 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따르게 생각했죠. 조금 스케일 크게. 샤프 회사에서 만들어요. 볼펜은 던지기 편하거든요. 안 망가지니까. 샤프는 잘 망가지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샤프를 써라라는 의도로 샤프 회사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로도 요거 얘기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제일 무서웠던 괴담은 그 할머니 스타렉스 괴담인 것 같아요. 뭐야 그건? 그 몰라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그 아저씨에 나오는 그 장면. 그 장면 같은 거예요. 네, 그 장면, 아저씨 그 어떤 할머니가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저기 차 번호 좀 확인해 줘.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봉고차로 가요. 봉고차로 가가지고 스타렉스 저 차야 스타렉스 저 차 그럼 가서 할머니 차 번호가 하면 이제 봉고차 사람이 내려가지고 걔를 탁 뒤통수 때려가지고 차에 봉고차에 딱 싣고 가는 거예요. 인신매매 같은 장기 매매.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한 번씩 뜬금없이 도는 그런 괴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뜬금없이 사람이 뭐 물건을 판다고 해서 트렁크에 물건이 있으니까 보러 가자. 트렁크 딱 열면은 바로 밀어넣고 출발한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돌았던 괴담 중에 정말 신빙성 있어 보이는 게 차를 타고 가다가 밀가루 봉지를 차 앞유리창에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밀가루가 이게 팍 퍼지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워셔액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찐득찐득해지면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밀가루 가루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 워셔액이 묻은 이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면은 반죽이 돼가지고 완전히 시야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멈춰서 차도 훔치고 사람도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건 약간 그 쌀가루 만드는 회사에서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씩 와요. 카카오톡으로도. 그래서 이 무슨 소린가? 왜냐면은 그런 만약에 사건 사고가 있었으면 미디어에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밀가루를 투척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했다면 좀 신빙성은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걔네들도 매일같이 대책회의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그거 뭐 장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사람 같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일반 사람들이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크레이션 MC들도 퀴즈 같은 거 너무 이제 많이 아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거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퀴즈를 바꿔줘야 돼.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하이에나. 조금씩 모르는 걸 해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재밌긴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계속 연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봉고차 같은 거 이제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예,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저는 진짜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밤에. 뭐? 새벽에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페인트 일을 하니까 새벽에 이제 페인트 일 끝나고 새벽 한두 시인가 이렇게 탁 나왔어요. 강남 쪽이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이렇게 페인트 일 끝나고 이제 옷 입고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혼자 걸어가고 탁 오고 있는데 이제 봉고차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닌데 눈이 작으니까 봉고차 안에서 봤을 때 제가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뒷문이 탁 열려요. 열리더니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야 차 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거리가 있어. 그 차 바로 앞은 아니었으니까. 내가 왜냐면 봉고차는 차길에 있었고 저는 인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인도로 가려고 그랬고 걔네가 갑자기 문을 탁 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분위기 애매한 상황 있죠. 지금도 생각하면 딱 소름 돋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엄마가 부른 거야. 이리야. 그때 엄마랑 우리 가족들이 그 페인트 일할 때였으니까 이리야 하고 부르니까 얘네들이 야 가자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도 이제 그게 밤 새벽에 아무나 막 잡아가는구나. 아니 장기는 미남이니까 얼굴만 제가 이렇지 아무나 막 잡아가다니. 아니 장기는 개수만 맞으면 돼요. 얼굴 보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자만 잡아간구나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막 장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인신매매 같으면 여자분 정도만 데려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장기 매매고 그러면 아니요 예전에 그 인신매매는 그 장기뿐만 아니라 뭐 새우잡이 한다는 말도 있었고 그런 말이 이렇게 있었죠. 뭐 염전에 데려간다는 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괴담은 저는 지금도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누가 딱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부자들이 만약에 아픈데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식 받으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을 놓치면 못 받잖아요. 빨리 받아야 된대. 그러면 돈은 많아. 그러면 그걸 구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능성도 있겠구나. 혈액형이나 뭐가 맞아야지 아무나 막 마구잡이를 해도 되나? 요즘에는 이제 간이식 같은 경우도 혈액을 바꿔가지고 해요. 예,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됐어요. 제가 입원할 때 7년 전인데도 이미 그렇게 수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도. 그리고 그 뉴스나 미디어에 한 번쯤 나왔던 수법이긴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이렇게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조수석 뒷자리나 안 그러면 조수석 쪽 창가 쪽에 와이퍼에다가 돈을 꽂아 넣는 거예요.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어떤 경우는 50,000원짜리인데 나중에 보면은 다 그냥 복사한 위조지폐인데 그렇게 딱 꽂아 놓으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 다시 내려서 그 돈을 가지고 오려고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는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차를 훔쳐서? 이거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봤나? 어디 본 것 같은데, 이거? 그게 퍽치기 기술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렇게 훔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든 찌라시든 운전석에 딱 탔는데 뭔가 다른 게 좀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게 보이면은 일단 무조건 가야 돼요. 출발해야 되는구나. 다시 내리면은 위험해. 무조건 일단 차에 앉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타기 전에 자동차 문을 열기 전에 발견했으면 상관없는데 운전석에 한번 앉았으면 절대 내리지 말라는 거지. 이게 필요하거든요. 특히 키 꽂아놓고서는 하지 말라 하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요즘에도 최근에도 뭐 CCTV 많이 달아서 범인 잘 잡잖아요. 뭐 개인 뭐 프라이버시고 뭐고 저는 좀 많이 달아야 될 것 같아요. CCTV를 많이 달아서 좀 그래서 범죄를 못 일으키게 겁나잖아요. 카메라가 많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렉스 괴담도 과연 누가 퍼뜨렸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타렉스가 이제 현대차거든요. 기아나 쌍용 쪽에서 퍼뜨린 게 아닐까.
안 그러면은 그 이명박이 시트 많이 팔아먹으려고. 아, 진짜? 스타렉스에 시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다스를 위해서. 자, 저의 괴담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핵전쟁 하려는 사람이 이런 국제공항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김정은은 개혁 개방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체제 보장 차원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인정이 되는 느낌 속에 네. 국제적인 제재가 좀 풀리면은 김정은은 아마 다 개방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통찰인데 푸나님의 통찰을 뒷받침하는 한 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100개 공약. 그게 이제 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2007년 대선 때 공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 그거 너무 타당한 공약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최소한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지어서 가동되어도 그 우리에게는 통일이 밥이다가 실현되는 거고요. 북한은 통일이 밥인 동시에 윤택한 삶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기 힘들죠. 그때 그 정동영 후보가 지금 이제 안철수랑 가열적에 싸우고 계시는데. 막 복잡해요. 네, 그 이야기 이따 하시긴 하시고. 예. 어쨌건 교류가 되고 있다는 그 자체. 여기 이제 계속 생채기를 내야 되는 조적 세력들. 네. 그래서 무슨 평양올림픽 이런 식의 악의적인 프레임을 갖고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일시로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 네. 현혹된 사람들이. 그런데 네. 그렇다고 당신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태도가 정말 구구 꼴통인 뭐 한 몇 퍼센트 되는 사람들의 잘한다를 듣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 말고 홍준표가 안철수가 유승민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평창올림픽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 기점 삼아가지고 그냥 교류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핵무기 폐기까지도 갈 수 있어야겠죠. 정말 더 잘 돼야 됩니다라는 워딩을 계속 하고 있다면. 예, 제가 정치 동화를 조금 더 이 동화 같은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이번 패럴림픽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오히려 우리가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조선일보하고요. 자유한국당하고요. 일본 극우 인사인 도쿄도지사하고는 똑같이 평양올림픽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뭐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는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안 먹혀요, 지금 시대가. 탄핵 반대 14%. 를 겨냥하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확장성을 확 줄여주면 무슨 선거에 유리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흔들어서 5월 민심 폭발설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 얘기 이따 다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누가 남북 분단을 즐기는 세력인지. 맞아요. 누가 남북 분단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력인지. 누가 냉전으로 우리나라를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왜 MB와 박근혜 시절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세력이 중심인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홍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더만요. 뭐 이런 걸 하긴 하나 보네요. 근데 그 기자회견 구조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아우, 따라쟁이에요. 진짜 그건 창피하지도 않나 봐. 정말 그 따라쟁이 너무해. 네. 이거 뭔지 모르죠. 네, 내가 이거 흉내낸 거. 누구예요? 그것도 몰라? 너무한 거 아니야? 바보야.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해롱이에요. 그런 거였어요? 예. 하나도 안 똑같아, 지금. 똑같아요. 아니, 근데 해롱이가 마지막에. 해롱이 정말 너무 안타까워. 다 안 보셨죠, 그거?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끝내는 법이 어딨어. 나는. 왕짜증이야.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새드 엔딩으로 어떤 특정 인물은 그렇게 이기요. 끝나요. 진짜 그게 말이 안 돼. 그리고 해롱이의 친구도 그렇지. 교도소 안문에 있지 말랜다고 안문에 안 와 있냐? 그러니까. 뭐 그런 말만 잘 들어.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마 답답할 거예요. 사실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평창올림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호재잖아요. 어쨌건 간에 잘 치러내고. 자수 전문 채널에서는요. 다른 중요한 일들이 뻥뻥 터지는데도 뭐 현성월이 어땠고 현성월이 이렇고 현성월이 일거수일투죠. 가심만 그냥 계속. 네, 진짜 MB가요. 박근혜가 진짜 너무 잘못한 거예요. 언론은
민주 국가에서 제4부 사회의 목탁,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있다 이런 건데 이 언론이 저는요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뭐 정파적으로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왜 장악된 상황에서 위에 지시 받고 기사 쓰고 멘트하고 이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관성적으로 수준이 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YTN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할 때 젊은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기다리다가 그 젊은 기자들이 지금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YTN 시스템이 치가 떨렸기 때문이에요. 그때 진짜 자기는 올바로 멘트를 하고 다 기사 정리해서 올리면 완전히 바뀐 내용이 내려오고 막 삭제되고 이랬을 때 자기들이 이제 선배들이 저항하다가 쫓겨난 걸 봤잖아요. 그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론 부글부글 끓어도 그냥 따르고 이랬던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진짜 반성하고 제대로 기사 쓰고 해야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데 대한 분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 기자가 저에게 바보였다.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다. 바보를 강요당하는 느낌이었다. 인데요. 이분은 좀 괜찮은 분이라 이렇게 보는 거고요.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냥 순치되어서 진짜 기사 제대로 쓰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이득인가? 인기는 없어도 무엇을 더 먼저 보도해야 되는가? 네. 뉴스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네. 우리나라 상황은 그러한데 외신은 뭐 상당히 반응이 다르다면서요. 그럼요. 남북 공동 입장하고 단일팀 합의에 관한 주요 외신 반응은 이런 겁니다. 뉴욕타임즈.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 간 있었던 가장 극적인 화해의 몸짓. 몸짓이라고 표현했어요. 몸짓. 간절하잖아요. CNN은 이번 합의는 외교적 돌파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까다롭다는 영국 BBC. 새해 시작 남북관계의 해빙기. 한반도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보기 힘든 희망의 순간. 야, 멋있다. 예, 중국 CCTV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통해 미국과 대화 채널 개설, 희망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AFP 통신은요.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합의. 랜드마크 딜. 예, 이게요. 외국에선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IOC 위원장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더 밝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평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 이 희망의 행사에 세계를 초대한다. 이것이 평창이 세계에 주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다. 이렇게. 요 순간 그 평창 올림픽을 일본 도쿄 도지사 극우 인사인데 세력과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고 IOC에 심지어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반대한다면서 그 구성해주지 말라고 청원서까지 제출했던 나무 여사에 대한 의문의 일패 딱 안기시는 그러니까요. IOC 위원장님. 조직위원 박탈하라. 박탈하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나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의 행동은 위원직을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시 사흘 만인 오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직위원을 뭐 어떻게 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야권과 보수 세력의 이념 공세 차단에 적극 나섰습니다. 평양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고 하지만 그 누구도 평양 아시안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도 국제 스포츠 행사에 북한 참여를 요청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으면서 정작 지금은 다른 주장을 한다는 비판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느냐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한국당의 비판이 과도한 이념 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민주당도 야권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선전선동의 노란한 모습이라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림픽 성공을 염원할 거라면서 한국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나흘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한반도기 입장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루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은 나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시켜달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나 의원의 행동은 위원직을 독단적으로 이용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게시 사흘 만인 오늘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단 기간에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나 의원은 조직된 정권 지지자들의 청원이며 위원직 임명은 올림픽 조직위의 권한으로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답변 여부와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당내 당을 만드는 창당 관련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별도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반대파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창당을 하려면 국민의당 당적을 정리하고 하라면서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하라고 시한을 못 박은 겁니다. 주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반대파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등 비상징계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당초 안 대표는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고 반대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풍을 우려해 바로 징계를 내리는 대신 일단 마지막 경고부터 한 겁니다. 안 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는 당적을 유지한 채 창당 작업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신당의 창당대회까지는 기존 당적을 보유해도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파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무기로 내세우고 오히려 안 대표에게 주말까지 합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현송월 단장도 왔다 가고 그 사이에 현송월 단장이 서울역에 내려서 KTX를 타고 강릉을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에 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인공기 김정은 위원장 사진 불태우고 난리가 났고요. 그거 북한이 성명 발표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있었죠. 대구 무슨 올림피아드인가요? 뭐 있을 때 그때 인공기 태우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더 걸림돌이 되는 게 남남 갈등 그리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일부 세력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정말 몰지각한 정파적으로 남북관계 해빙 모드를 흔드는 현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언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현송월 님이 왔다 갔을 때 제가 언론 보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부 니들은 초인인가? 그거 진짜 웃겼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야, 진짜 북한 찬양 고무 기사다, 저거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혹시 요새 아이들이 그 보도를 보면 요새 아이들은 상상력이 특별해서 1987을 재난 영화라고 본다고. 자기들끼리 재난이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보면 옛날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 달렸다고 생각할 텐데 그 인간 어뢰의 보도를 본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 사람들은 완전 마징가 제트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뢰를 타고 돌진. 그러니까 우리 동창들 중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데 쪽 보수 언론을 간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한 10여 년 후에 이렇게 만났을 때 보면은 괴물로 변해 있더만요. 생각하는 마인드가 완전히 골통화돼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제 재밌는 얘기 생각났어요. 신홍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조선일보에서 쫓겨난 조선투위 위원장도 하고 한겨레신문 편집 주간도 하신 분인데 따님이 조선일보에 시험 봐서 붙은 거예요. 어쩌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붙기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 조선일보 그러니까, 시험으로 치면요. 요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게 이제 손석희가 JTBC 간 이유 똑같이 비슷하게 돌려대겠지.
그런데 신홍범 선생님이 딸을 앉혀놓고 당장에 그만둬!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어떻게 됐게요? 그거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 차라리 그게 하고 낫다. 있습니다.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서쪽으로 내려왔다 서쪽으로 올라갔고, 동해선 쪽으로는 이제 금강산 마식령 원산 비행장 등 찾아가지고 훈련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전 점검단이 금강산 지구, 마식령 스키장, 갈마 비행장 등에 대해서 시설 점검차 23일 동해선 출입사무소를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경 출경한다 이렇게. 10시쯤에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대요. 통과했죠, 이제 이미. 네, 이미 이제 통과했고, 근데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게 얼마만이에요? 다 까먹고 있는 것 같은 까마득한 느낌이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도 관광 가고 평양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만큼 교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 뽕짝 트로트 듣고 북한 사람들이 눈물 짓고 이랬던 거.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공연하고 그랬는데 네. 심지어 금강산 관광 같은 거 가는 거 물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북한 땅을 드나드는 게 무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 지나면서 마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이 대비 효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만약에 그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면 이런 게 뉴스나 되겠습니까? 뉴스 아니죠. 지금쯤 새날이 평양에 가서 팟캐스트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 재미없어요. 그 평양에 대한 이슈는 별로 다운로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가 나는. 아니죠, 모르죠. 이거는 뭐 저는 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평양에서 또 그 푸나님의 예리한 시선으로 뭐를 잡아냈을지 모르죠. 농담이고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그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명박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김정은한테 줘. 네. 근데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김정은 신년사 보면 올해 북한이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요지에.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 옆에 있는 그 갈마 비행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게 군사시설이잖아요. 근데 군사시설인데 김정은이 이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활성화 등을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민간도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다시 건축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써 있는데 국민이 그만큼 심정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거죠.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 자체를 나경호 씨는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오직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제가 그냥 이건 예언할 수 있는 예언 드릴까요? 해보세요. 서울시장 나오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게 관종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일단 관심 받아서 자기가 어떤 스피커로서의 위치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간 유여해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유여해가 다니는 동안 나경원이란 이름은 나오질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런 관종들은 자기가 어떤 언론에 있어서의 그 관심 유지를 받던 게 어떤 상실감을 느끼다가 기회는 이때다. 또 올림픽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막 쏟아내면서 관심을 받는데 그걸 즐겨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왜곡된 게 뭐냐면은 피드백이 왜곡인데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안 들어버리고 주위에서 나경원은 잘하네 막 부추겨주면 자기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한번 나가봐 여기까지 머물러 있을 사람이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딱 어떤 그 감정을 안 올려놓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출마한 경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땅히 나갈 사람도 없고 지금 그 당에서. 그리고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면 서울시장 된 사람들만 보면 한없이 자신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떨어진 그 선거엔 꼭 나가서 당선되고야 말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일반 심리예요. 그 이명박의 음수사원 김민석 원장이 우리 방송 같이 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던 바로 그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민석 원장한테 그랬대요. 당시 후보한테 우리가 이긴다 그랬대.
그렇게 이명박을 쉽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이명박이 그 야망의 계절인가요? 황신혜하고 그게 누구냐 유인촌하고 주연이었잖아요. 그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드라마를 잘 안 보신 게 아닐까? 그런 그 파괴력이랄까 이런 거를 좀 생각 못 하셨던 것 같고.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현송월 단장이 왔다가 올라갔고요. 네, 이제 우리가 가죠. 우리가 가는데 네. 현송월은 서쪽 통로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남쪽 선발대는 동해선 쪽으로 갑니다. 네. 이게 뭐 평양 올림픽이네 뭐네 뭐 여러 가지 개소리들을 하시지만은 아니 북한의 시원하시겠어요. 부러워요. 하시면 제가 삐처리해 드릴게요. 한 번만 하세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모 종편에서 대선 때 패널 나오라고 한 적 있어요. 나가지 그랬어요. 나가서 삐처리하게.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빡치면은 생방송으로 욕할 수도 있다. 하기 싫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게 네. 정말 감정실인 거예요. 막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개소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쨌든 뭐 속은 시원하시겠어요. 근데 네. 이번에 현송월이 온 문제나 이번에 뭐 그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이라고 0000 하면서 막 하는 분들이 언론이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송월 있잖아요. 이 사람이 2013년 8월에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현송월 등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 명이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체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지금. 최소한 조선일보는 보도를 중지하라. 아니면 사과라든가. 근데 정정보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은 정정보도 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총살됐다 살아 돌아오신 분이 한두 명이야 지금. 그렇죠. 조선일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 지금도 떠올라요. 인간어뢰. 어떻게 하면 천안함이 어뢰를 맞았을까 하다가 사람이 어뢰 위에 타고요. 그걸 직접 조정해서 물속에서 받았다는 거야. 그게 조선일보의 수준이죠. 근데 그거 이적행위 아닌가요? 그 이적행위예요. 북한 사람이 어뢰를 바닷속에서 타고 왜? 타잔다니 이것이. 그건 타자는 나뭇가지라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사람